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이시죠.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아침마다 또 한국경제에서 또 앵커로 활약하시느라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네, 네, 새벽잠을 설치신다고. 네, 거의 웃지를 않아가지고 너무 경직돼 보인다고. 아, 그래요? 네. 뭐 여기서 좀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데 왜? 그러니까요. 이런 건 상당히 편한데, 그 생방송 하니까 이게 좀 유튜브 같지가 않아가지고. 네. 자, 일단 국내 증시 지난주 이어서 이제 또 조정으로 시작이 됐죠. 네. 미국 증시 지난 주말에는 좀 하락했지만 지금 선물은 괜찮은 모습 보이죠? 네, 지금 오늘 보니까 또 다시 반등을 하네요. 선물이. 그래서 참 미국 증시가 세긴 세다. 네. 이런 느낌은 옵니다. 근데 이제 또 매번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보통 미국 증시가 그 8, 9, 10월 달에 좀 쉬고, 빠지는 폭은 한 2.4%, 2.5% 안 되는 정도의 3개월 동안 하락을 보이는 그런 구간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조정이 올 거고, 그 시간적인 조정을 저가 분할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말에 또 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뭐 심지어 일부의 그 비관론자, 미국에 계신 월스트리트의 비관론자들까지도 가세를 하면서 대세 하락장 시작됐다. 뭐 최소 10% 빠진다. 이런 식의 어떤 좀 센 얘기들을 하고 계시긴 해요.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8, 9, 10월 달에는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해서 그럼 지금 팔았다가 10월 말이나 11월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10% 빠지고 나서. 조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제발 그건 이제 한국에서 하시는 행동이시고요. 그 미국이라는 곳은 아시겠지만 이게 장기 투자를 하셔야지 복리의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세금의 어떤 그것도 좀 적어지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뭐 이번에 10%왜 조정이 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 평균이 2.5% 하락하는 주간인데 그것보다 거의 4배가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당황스럽죠. 왜? 그렇죠. 실적이 지금 2,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역대 최고치가 나왔고 3, 4분기가 역대 최고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다 대놓고 과거 평균보다 4배나 더 빠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다 던져놓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사자. 이 전략은 정말 미국 증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번 올려 보시면 그 지난 일주일 사이에 네. 벌써 2% 다우가 빠졌고요, 그죠? 그다음에 나스닥이 1.6% 빠졌고 중소형주가 2.59%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 동안에 2%대 중반 빠진다는 그 평균인데 저렇게 많이 빠지면 여기다 대는 것도 계속 밀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다시 옛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테이퍼링 얘기하고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어떤 뭐 변곡점이 왔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다 던지자. 뭐 또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FOMC 회의 있고 테이퍼링 얘기 나오니까. 네, 게다가 이제 뭐 중요한 기간 동안에 또 연휴가 있으니까 우리는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들여다볼 필요 있냐? 그냥 다 던져놓자. 뭐 이런 식의 그렇게 단기 위주로 미국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정말 제가 정말 수십 번도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말씀드렸던 게 미국 투자는 10년에 8, 9년 하셔야 되는 거고 한국 투자, 중국 투자는 10년에 1, 2년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투자는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면 완전 정반대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좀 쭉 들고 갔으면 지난 1년 동안 수익률 한 80% 났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한 20%밖에 안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미국 투자를 하실 때는 좀 긴 호흡으로서 긴 템포로서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추석 연휴 뭐 FOMC 회의 결과 걱정 이런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뭐 10월 달까지 예를 들어서 2.5% 하락할지언정 그냥 들고 가자 이 얘기시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낫다. 아니면 미리 현금화해 두셨으면 그리고 미국을 지금 대부분 제 고객들 만나면 그래도 아직 한국 비중이 80%. 그렇죠. 아직은 한국이 많겠죠. 한국이 더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한 미국은 60%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20%만 들고 계시다면 앞으로 40% 정도 더 늘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천천히 급하게 한국을 왕창 지금 다 팔고 미국으로 지금 당장 넘어가고 이것도 또 안 된다.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 미국 증시가 거의 20% 올랐는데 여기다 대놓고 뭐 또 한국은 뭐 10% 좀 미만으로 올랐잖아요. 거의 훨씬 더 적게 올랐는데 그걸 다 던지고 이쪽으로 다 넘어가자. 이 전략보다는 천천히 앞으로 한 2달 동안 저가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추가로 주식 투자할 돈이 한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하루에 빠지는 날, 금요일 같은 날, 100만 원 투자하시고 또 오르는 날은 빼고 또 빠지는 날 또 100만 원 투자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말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11월, 12월, 1월, 2월에 미국 증시가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저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죠. 내가 100% 전부 다 미국 투자를 해놨어요. 이미. 네. 그러면은 지금은 뭐 좀 차익 실현 하시고 그 한 20%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그 2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앞으로 10월 말까지 미국 시장을 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쪽을 또 앞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도 적당하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이렇게 뭐 장기적인 그 보유 관점으로 이야기하셨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왜 좀 팔았다 샀다는 것도 괜찮다 얘기하셨으니까 추석 이전에 네. 추석을 앞두고 좀 팔았다가 나중에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 시장을.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이미 벌써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했어야지 지금은. 예, 예. 자, 미국 시장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20%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글로벌 이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역대 최고치예요. 과거 역사상 가장 높은 숫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미국은 앞으로 한 2달 정도 쉬어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이따가 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도 팔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간다. 그런데 자금 여유는 많다. 그럼 이 자금이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중에 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이밍 상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좀 더 빨리 한국과 중국 시장에 대해서 뭘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업종을 사야 될지를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종목 선별까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뭐 시장이 거의 보합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제대로 이번에 이제 경기가 완전 회복한다는 생각하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뭐 리오프닝 관련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정상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싸 보이는 종목들, 싸 보이는 업종들을 골라놓고 지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앞으로 한 2달 동안. 그래서 한국 증시는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미국보다도 조금 상대적으로 더 시간을 좀 더 활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한국 다 버리고 미국 지금 다 가자. 뭐 이 전략을 지금 쓰는 것은 너무 늦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들에 주목해야 될지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일단 그럼 거시 경제 환경에서 네. 일단 우리가 계속 걱정했던 것이 인플레이션 우려잖아요. 네네네. 예, 뭐 물가라든가 원자재, 주요 상품들 이 가격 동향은 어떤지 좀 한번 알아봐 주시죠. 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으로 한 2달 동안에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요소죠. 자, 우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숫자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꺾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꺾이질 않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숫자는 약간 이렇게 이제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생산자 물가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우리는 2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비용이 증가를 한다. 그죠? 우리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가격을 소비자 쪽으로 전가를 못 시키게 되면 기업들의 영업 마진율이 떨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이 영업 마진이 떨어질 거니까 좀 2분기보다는 안 좋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기 시작하니까 3분기는 좀 쉬어야 되겠구나.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코어 인플레이션인데 근원이죠. 근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PPI입니다. 이것도 생산자 물가지수 6.7% 작년 동기 대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미국 미연준이 바라는 거는 2%대 3% 미만 이런 숫자이죠. 근데 지금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영업 마진에 악영향을 미쳐서 실적이 안 좋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임금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같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영업 마진율은 덜 떨어져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면 그럼 이건 이제 미 연준의 입장에서 테이퍼링뿐만이 아니라, 테이퍼링은 이미 11월 달에 실시할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면 테이퍼링을 하자마자 바로 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네. 지난번 사이클에는 2년 후에,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나서 2년 후에 금리를 처음으로 올렸다는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1년도 안 걸려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그래서 2022년 말에, 2022년 중에 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확연히 이번 사이클이 과거보다는 이 물가 상승률이 세게 나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2018년보다 훨씬 높죠. 그러네요. 거의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파란색 그래프죠? 네네네, 파란색 그래프고요. 왼쪽 저거는 이제 유럽 쪽. 아무튼 기본적으로 지금 천연가스 쪽도 올라가고, 또 왼쪽 이건 뭐냐면 파스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숫자죠, 지금 왼쪽은. 그다음에 오른쪽은 보시면 이제 BDI도 2018년보다 훨씬 높은, 그죠? 볼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어쨌든 화물, 그죠? 관련된 쪽. 전반적으로 지금 어쨌든 수요도 강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요소들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의 미 연준의 사이클은 이랬죠.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막 양적 완화하고 막 이런 게 했던 거 2008년이죠. 그리고 거의 4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고, 거의 4년 반이 지나서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2년 더 지나고 나서 금리를 처음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의 4년 정도 걸려서 또 2%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18년까지 거의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떤 큰 사이클의 끝이 났다라고 치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나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하는 그 기간이 2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보다 절반보다 더 적은. 그러면 10년이라면 이번에는 5년 사이클 또는 뭐 4년 사이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작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3년 그러면 2021년, 2022, 2023,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빨리 고점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금리를 빠르게 오를지 안 오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 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부의 어떤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유가라든지 뭐 다른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곡물 가격들 중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거 있고 또 럼버 가격들 이렇게 뭐 나무 관련된 그런 제품들 큰 폭의 하락을 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이런 숫자가 나와요. 이 CRB 인덱스인데 지금 현재 CRB 인덱스가 234.3입니다. 이것을 옛날로 쭉 그어 보면은 과거의 고점이 400 거의 70이에요. 높았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7, 8년도의 어떤 고점이었을 때 형성 만들었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게다가 앞으로 1년 뒤로 계산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222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게 전망치예요. 그러면 10%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제법 5% 이상, 그죠? 5%에서 10% 사이에 어떤 가격 하락이 올 거다라는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안한다면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너무 이런 쪽을 가지고 비관적으로 봐서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빠르다. 오히려 이번에 조정이 2달 정도 있으면 그게 이제 투자의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저 네. CRB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CRB 인덱스가? CRB 인덱스는요. 총 제가 알고 있기는 19개 상품. 아, 그래서 전체적인 뭐 합에. 예, 에너지, 뭐 곡물, 그다음에 철강 뭐 이런 쪽까지 다 해서 금속 등등 해서 총 19개를 총 원자재의 어떤 그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걸 보면 지금 현재가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도의 코스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건 인정. 그렇지만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터지기 전 수준 정도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때가 440 뭐 이랬으니까. 470. 470. 예,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하고 보시기에는 지금 너무나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요게 지금 말씀하시렸던 게 어떤 겁니까? MARI 지표? 아,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미 벌써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빠졌었고, 그죠? 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이미 주가가 조정을 제법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SGMRI라는 지표는 여기 속젠 보시면은 멀티 에셋 리스크 인디케이터라고 해서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주식,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환율, 그리고 원자재 이런 것들을 다 놓고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포지셔닝을 지금 만들어 놨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반영을 시켰다라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더 테이크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위험 투자를 많이 했다. 위험 투자를 더 많이 했다는 거고 지금 저 숫자를 보고 계시면 이미 벌써 2020년 3월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네. 정도 시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벌써 이미. 그리고 또 2011년에 그 재정위기 터졌을 때
유럽발. 네. 그리고 물론 2008년의 금융위기 수준까지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렇고. 예. 지금 보면 이미 벌써 그 정도의 어떤 리스크를 그러니까 리스크를 싫어했다는 거죠. 이미 그만큼 조종을 받았고 이미 미국만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아직까지 좀 과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모든 시장을 다 들여다봤을 때 에퀴티, 금리, 환율, 원자재 이 네 개를 다 보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이 숫자는 이미 굉장히 많은 리스크 어버스, 그러니까 리스크를 피하는 회피하는 포지셔닝을 이미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다 대놓고 더 누르기가 주가가 더 빠지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이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지표를 보는 건데 보시면은 이 밑에 짙은 색 그 차트는요. 네. 여기 나와 있듯이 CDX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해서 저거에 낮으면 낮을수록 하이힐드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낮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채권 시장은 정말로 채권 시장에 거품이 껴 있어요. 심지어 저 하이힐드의 수준도 정말 최저점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만큼 리스크를 채권은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예. 근데 보시면 위에 하늘색 선 네. 저거는 이제 S&P 500의 2년의 그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왕창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시장을 빠지는 것에 대한 베팅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락에 대해서 이미 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면 선물이 주말에 막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갔으면 지금 이런 숫자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얼마나 나와요? 지금 뭐 0.4%, 0.5%, 0.5% 이상 반등할 거다. 다들 뭐 주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10%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숫자가 나오면 뭔가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큰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보통 미국 시장을 아주 예민하게 한 발 앞서서 시장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지수로 보통 빅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포지수. 그거는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 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보시죠. 얼마나 제가 채권을 싫어하냐면요. 주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지금 이거 보세요. 네. 이게 무슨 차트냐면 유럽의 하이힐드, 정크본드. 예,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와, 엄청났네요. 말이 안 되죠. 이거. 원래 평소 때면은 저게 플러스 한 5, 6%가 하지 않나요? 8%. 8%? 위에 8% 보시잖아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2019년도, 네. 2020년 사이에 네. 그랬네. 아니, 저거 정크본드예요. 그렇죠. 망할 수도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채권 이율이 높죠. 네, 근데 마이너스가 말이 돼요? 그게 바로 네. 거품이 붙어 있는 이게 것이다. 거품인 거죠. 채권에. 네, 주식은 거품이라고 저는 안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PER을 얘기를 하시면서 저게 지금 21배니까 비싸다. 뭐 차트상으로 보면 비싸 보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던 적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의 금리 수준이 네. 그만큼 PER이 더 높아도 되는 환경이다라는 거죠. 지금 21배가 저금리 시대니까. 네, 21배의 PER이 비싸 보이지가 않아요. 제 눈에는. 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빅스 지수를 여쭤보셨는데, 네. 이거 한번 볼게요. 그 앞에 많은 차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지금 감안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미국이 많이 올랐다. 인정. 근데 미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조정이 오느냐? 인정 못 하겠다. 그렇게까지 올 것 같진 않다. 자, 그러면 조정이 앞으로 한 달, 두 달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일 기간 것이다. 조정일 것이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아까 뭐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대세 하락장.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큰 폭의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 때는 언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 두 가지 지표를 보고 얘기를 해요. 우선 하나가 빅스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빅스 지수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하면서 또다시 21까지 올라갔어요. 네. 네, 저 지수가 과거에도 보시면은 큰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거의 10까지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아래로 낮게 내려올 때, 그러니까 높게 올라가야 위험 지수가 그쵸.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로 거품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빅스 지수가 정말 낮을 때. 그때는 거품 오히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96년, 1996년 요때 네. 저기 IMF 위기 터지기 전 쭉 내려와 있었죠. 그다음에 또 2006년, 2007년 요때 쭉 내려와 있죠. 그죠? 그때가 거품인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2018년 되기 전에 내려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21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오기가 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해도 좀 얕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는 계속 미국을 들고 가냐, 큰 대세 상승장을 계속 유지를 시킬 거냐 할 때 저는 12까지는 봐야 된다. 12. 예, 그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보시듯이 80 근처 가면은 큰 조정이 올 때가 있어요. 80보다 올라가거나 80 근처에 가거나. 지금은 60도 못 가서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세게 올 조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간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S&P 500의 PR이 지금 21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자, 이건 과거의 역대 몇십 년 동안에 보는 거죠. 그 현재의 원이어 포워드, 미래 1년의 PR이 몇 배였을 때 그 후에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상승장이 나왔느냐 하는 지표입니다. 점선이. 근데 보시면은 이제 11배일 때는 정말 높은 수익이 매년 나왔을 테고, 근데 쭉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 안에 있는 20배에서 23배 사이에서는 저기 점 막 도표가 찍혀 있잖아요. 보시면은 6% 이상의 수익을 낸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다 0%에서 6% 사이였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동안의 수익이 S&P 500이 6% 미만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조정이 왜 필요하냐면 PER이 포드는 당연히 또 이익이 늘어나면 네.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왼쪽으로 옮겨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라갈 룸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었을 때는, 지금은 어쨌든 좀 쉬어주는 게 필요하다. 어쨌든 좀 쉬어주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 국채 금리를 보면서 또, 달러 지수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세우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타이밍상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건 깔아놓되 너무 높은 수익을 예상하시면 안 된다는 기대 수익률 좀 낮추자. 기대 수익을 좀 낮추시는 게 좋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오늘 한 분의 고객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운영하는 랩 가입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제가 운영하는 이제 홈런 랩 같은 경우에, 뭐 얼마의 수익을 제가 추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를 저는 이제 저희 모델상 추구를 하냐면 가장 공격적인 건 24%의 수익을 1년에 추구를 하는데, 그분의 말씀은 이거죠. 나스닥이 지난 10년 동안에 연 20%씩 올랐으니까, 그 홈런 랩 24%라는 것은 그렇게 공격적인 건 아니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간형 같은 경우는 한 12% 플러스 알파를 추구를 하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너무 기대 수익률이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는 좀 다르다. 예, 그거를 낮추시고 오히려 지금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신흥국 시장, 한국을 포함, 네. 특히 중국 이런 쪽에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초과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이런 달러 지수와 금리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빅스 지수가 20 이하일 때 네. 그때 신흥국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 아하. 네. 그분만의. 그래요? 네. 지금 좀 있으면 노하우인가 20 보죠. 이하로 내려오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금 뭐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 같은 이런 신흥국에 투자할 만한 때이다. 네. 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요. 네. 어쨌건 분명한 거는 10월까지 기간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미국 시장이 계속 커 나갈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를 하는 거는 결국 유동성의 문제잖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 많은 신규 IPO 상장주들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뺏겼다, 줄어들었다. 그게 시장의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원인이지 않겠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미국 증시의 그 자금 유입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금 유입은 뭐 전 세계에서 들어오죠,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펀드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마무지하죠. 예. 저건가요? 지금 네, 2020. 네. 정말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는 뭐 아무튼 역대 최고치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이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이 자금의 흐름 자체가 이 테이퍼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긴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긴축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꾸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같이 엮어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테이퍼링이고 금리는 지금 0%에서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이게 긴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풍부한 유동성 아래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을 때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흘러 들어가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지금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0.25 올렸으니까 긴축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물론 논리는 이해는 합니다만 실효성은 정말 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싸요.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4%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2%인데 그거의 2배 수준이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수급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뭐 워낙 따상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IPO에 대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고 이 부분이 어떤 유동성을 많이 잡아먹었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사실 맞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상당히 많은 IPO가 계속 매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에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실질적으로는 그것과 그 다음에 오히려 주식을 자사주 매입하고 그리고 그 주식을 소각하고 하는 규모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장 자체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던 거죠. 근데 한국은 자사주 매입도 그렇게 잦지 않고 또 자사주 소각은 뭐 상상도 못하고요. 그렇죠. 매입을 했다가도 네. 나중에 블록들로 네. 팔아버리든가 하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PR이 몇 배죠? 11배. 11배? 예. 미국의 PR이 아까 21배. 네. 그러니까 50% 디스카운트죠. 예.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 투자는 10년을 놓고 했을 때 1년 반만 하시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한두 달 네. 그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있을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그럼 네.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만한 룸이 충분한가요? 자, 우선은 이것부터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그 테이퍼링을 이제 연말에 해요. 네. 그럼 이제 차트로 이제 다시 그려보면은 곡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았지만 이제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10년 국채금리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저 추세선으로 쭉 그어버리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2023년이 되면 2% 도달합니다. 10년 국채가. 그 다음에 2024년이 되면 2.5%까지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속도입니다, 이제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다가가냐면 10년 국채 금리가 2%를 넘어서고 그리고 몇 개월이 유지되는 모습을 봐야지 금리를 올려요. 그 이유는 이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것이 유지가 돼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빨리 올려버리게 되면 이게 플래트닝이 확 빨리 일어나 버리면 그게 정말로 경기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큰 위기가 닥칩니다. 원래 이 장단기 금리차가 0%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3년 초에 2% 도달하면 그리고 한 6개월 지켜본단 말이죠. 그래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그때부터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2023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1년에 0.5%씩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런 추세가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고점은 언제 형성이 되냐면 2%의 미 연준의 금리가 2%에 도달했었을 때 그때가 거의 피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게 어느 시점이 될까라고 지금 요 차트로 계산을 하면 2026년 26년? 네, 2027년 요 정도 숫자가 나와요. 물론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간에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때냐면 이미 테이퍼링은 지나간 뉴스고 언제 한번 조정이 올 수가 있냐면 금리를 올린다더라. 금리를 이제 조금 있으면 올린다더라. 막 이러면 그때는 한 5% 내지 10%의 조정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5% 10%의 조정이 그때 있을 그때 것이다. 있을 것이 지금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그 시기는 언제죠? 말씀드린 대로 2023년 뭐 하반기쯤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피크를 찍고 나서의 대사하락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6년, 2027년에 올 가능성이 있다. 좀 더 당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조금 자극적이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원래 스케줄 4년 걸릴 거를 1년 만에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미 연준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러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박스권에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왜?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초강세를 가지는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같이 풀면서 어떤 이제 흐름 자체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거다. 그렇다면은 달러가 어느 순간에는 초강세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에는 어떤 큰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들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익이나 PER이나 뭐 실적 부분인데, 제가 왜 11월부터 또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냐면 숫자가 정말 너무 좋아요. 기업들의 이익 실적. 물론 3분기에 PPI가 많이 올라가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영업 마진율이 네. 그 지금 2분기가 13.1%가 나왔어요. 이거 뭐 역대 처음 보는 숫자인데 네. 3분기가 떨어질 건 당연합니다. 왜?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 예상치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냐면 저희는 12%대 초반, 1%포인트보단 덜. 그러니까 1, 4분기가 12.8이었고요. 2, 4분기가 13.1이었고, 네. 그리고 3, 4분기는 아마 12점 뭐 몇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더라도 그 정도의 영업 마진율이면 이익으로 놓고 보면 기업들의 ROE가 적어도
20% 이상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PER도 평균적으로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21배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금리가 2%하고도 거리가 멀고 이런 상황에서는 PER 21배가 비싸니까 다 던져야 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에 가동을 할 거다라는 것이고 또 연말 가면 배당도 할 거는 부분에 또 기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판단했었을 때 아직까지는 이런 기업의 ROE를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3분기 실적 보고서는 다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조금 흩어지지 않겠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던데 비슷하네요. 미국 비슷한 시장도. 거죠. 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좋으나 내일도 좋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인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밀었었고 그렇죠.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으로. 정말 많은 것들 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만큼 주식시장은 이미 리스크를 많이 반영을 해놓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시간 기간의 조정까지도 오면 그게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12월 달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말이랑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뭐 이런 것에 대한 중반, 하반에 대한 어떤 실적을 땡겨와서 선반영된 것이고 지금 상황은 그런 악재들까지 포함한 것이 선반영돼 있는 가격이니까 그렇죠. 더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더 밀리지는 않는 거죠. 밀린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 밀릴 거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중국 증시 네. 한번 투자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왜 그런가요? 네. 참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워낙 이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호불호 갈리죠. 그리고 또 요즘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걸로 폭락한 이슈들 이것 때문에 네. 중국 증시가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중국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좀 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라 그러더라고요. 규제 받아서 폭락하는 거는 미국에 상장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고 중국 본토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여러 가지로 놓고 봤었을 때 결국은 매번 얘기해 드립니다만 중국 투자는 10년에 2년만 하시면 돼요. 10년에 2년. 네. 지금이 그 2년에 해당이 되나요?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여기에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저걸로 마우스로 좀 네.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서 네. 보시면은 지금 어쨌든 자금이 많이 빠졌죠, 그죠? 네. 그래서 빠져 나왔고 이제 다시 살짝 돌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 자체가 뉴스도 보셨잖아요. 블랙락에서 뭐 자금이 왕창 몰렸다더라. 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정말로 안 좋게 흔들어댔고 그러니까 최악이 반영이 된 것이 한 달 전이란 얘기죠. 한두 달 전 얘기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지금 살짝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그다음에 저기 아까 근데 무슨 지표인가요? 이건 자금 유입, 펀드 자금, 플로우, 돈이 펀드. 들어오고 있다, 중국으로. 예. 마이너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또 뭐냐면 사실 중국은 주식시장은 별 볼 일이 없었지만 지난 1년을 놓고 보면 그렇게 수익이 안 좋았지만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르지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보시면은 중국으로의 어떤 이 채권에 대한 자금 유입은 상당히 컸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왼쪽이 중국 정부채, 그 다음에 중국의 전체적인 기업들, 그 다음에 일본하고 유럽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의 일드가 훨씬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자금이 중국 쪽 채권으로, 정부 채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중국 채권의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도 미국보다 훨씬 낮죠. 그렇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자금이 채권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블룸버그 차이나 정부 채권 짙은 파란색 네. 너무 좋잖아요. 사실 원더풀하죠. 아주 안정적인 그죠? 근데 주식시장이 아래 위로 난리를 친 거죠. 변동성이 상당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는 맞물렸다라는 거죠. 떨어져서. 채권과. 네, 채권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다시 중국의 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환율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중국이 지금 굉장히 달러 대비해서 안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보면 유로 쪽에 투자를 하거나 일본에 이엔에 투자를 했었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제 환율에서 깨진다는 얘기고. 근데 저쪽 보시면 이제 차이니스 유엔으로 보면 어쨌든 큰 변화가 없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냥 저기에 투자를 하는 건 달러를 투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시면은 또 중요한 거는 자, 이제는 중국이 글로벌 트레이드에서 미국을 앞섰다. 비중으로 따지면. 그래서 중국의 시가총액은 정말 작잖아요. 미국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GDP,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의 60%라면 중국은 얼마죠? 12%. 12%. 그러니까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근데 글로벌 트레이드는 중국이 더 많아요. 미국보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중국이 저는 이제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고 여러 문제가 있고 뭐 규제 때문에 많이 투자하라고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렇지만 맥시멈 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 대비 아까 말씀드린 12%면 그거에 플러스 50%는 가능하다. 그러면 6%, 18%? 18%. 뭐 많이 가면 20%. 그래도 15% 정도까지는 가자.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절대로 제가 뭐 중국에 다 가자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쪽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해요. 그렇게 욕을 드시게 하려면은 네. 중국으로 가자. 썸네일 제목을. 그러면은 이제 저는 옛날에 우리 절대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없다라는 글을 가지고 히트 쳤던 사람인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중국에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사회주의 국가 하면 큰일 난다. 폭망한다. 뭐 요즘 왜냐면 그런 규제 얘기를 많이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10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돈을 갖다가 중국에다 갖다가 바치냐. 그때 아마 저기 펀드가 대세였었죠. 그때 네. 미래에셋 펀드. 네.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라. 그때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죠. 어쨌든 지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건 뭐냐면 중국으로서의 어떤 이 인프라 관련된 센티먼트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즘에 인프라 펀드 막 얘기하면서 인프라 투자한다고 해서 1조 달러 막 얘기하잖아요. 네. 중국은 그래? 아싸 우리도 이때다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상대적으로 미국과 비교를 하면서 한단 말이죠. 절대로 미국보다 더 많이 안 쓰려고 하고요. 절대로 먼저 돈을 많이 안 풀려고 하고요. 미국이 하는 만큼보다 약간 적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인프라 막 미국 얘기하니까 중국도 자, 이때다 하면서 인프라 센티먼트가 저렇게 확 올라갑니다. 뭐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퍼포먼스가 지금 싹 살아나기 시작해요. 네. 예, 뭐 이런 대표적인 차이나 레일웨이라든지 사니라든지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싹싹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거는 본토에 상장돼 있는 건가요? 네. 저건 홍콩입니다. 홍콩. 예. 네.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위안화가 아마도 지금 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더 절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위안화 절상이 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할 거고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생각하고 그렇다면 중국이 한 번은 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중국의 10년 국채금리도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1.33 얘는 지금 2.9 훨씬 높으니까 훨씬 더 떨어질 룸이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중국의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의 공업 기업들 그렇게 규제에 많은 얘기하지만 어쨌든 지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이익 증가율은 57.3%나 된다. 이익이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펀디멘탈로 보면 중국이 싸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돌려보는 중국의 대표적인 5개 지수들의 어떤 상승 여력을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는데 미국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네. 그래서 A50이 한 15%, 상해종합이 19%, CSI 300이 16%, 심천종합이 28%, 홍콩 H지수가 22%,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온다. 그래서 펀디멘탈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눌렸고
그럼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심천 얘기를 하는 거죠. 심천. 예, 이런 겁니다. 저는 중국에 투자를 할 때 대형 그 IT주는 투자하지 말자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런 지금 요번에 나왔던 그런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중국 정부는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 뭐 이런 것들은 안 건드리고 심천 지수를 들고 가자. 왜냐하면 이런 거죠. 심천에 있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한 100까지 큰다고 쳐요. 100까지 크는 게 알리바의 현재 사이즈라고 생각합시다. 네. 그럼 이제 겨우 10이란 말이죠. 그럼 10에서 100까지 가야 되는데 규제가 들어오는 건 한 80 갔을 때 규제 들어오는 거지. 10 있을 때 안 들어온다는 거죠. 키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더 클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클 때는 주가가 같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또 지금 뭐 중국 투자를 갖다 앞으로 10년 연속을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잠깐 1, 2년만 1년, 하자. 2년 하자고 하는데 그럼 그 중소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튈 거거든요. 탄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 얘네들 키워야 되겠고 이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승리하는 데서 굉장히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왕창 오르는 거죠. 지금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은가 보죠? 그럼요. 중소형주들 특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 자, 그렇다면 저 시장 가운데서도 그 많은 기업들 가운데서 또 그래도 우리가 잘 섹터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업종을. 중국.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 네. 이런 생각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많이 커졌는데 이걸 미국이 견제를 해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업종들이 경쟁력이 미국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 규제를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시장을 키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국의 시장의 사이즈가 미국에 있는 사이즈보다 더 크면 그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 산업을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 내수 시장이 글로벌 전체 내수 시장의 50% 이상인 업종.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왜 우리가 IT 기업을 그렇게 좋아하냐면 미국의 IT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고 그 IT 전체 시장의 규모가 글로벌 전체 시장의 규모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는 거죠.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투자할 때 있어서는 절대로 IT와 바이오를 빼놓고는 투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중국을 놓고 보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내수주들 중에서도 다 내수주일 수 있는데 내수주 중에서도 그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제일 푸시를 많이 했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AI와 막 이런 것들 다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데가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전기차의 시장이 지금 현재 미국의 전기차 시장보다도 중국이 더 커요. 일단 인구수가 또 많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전기차 관련된 AI든 뭐든 뭐 테슬라가 있을 테니까 미국에는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 또 미국이 가장 요즘에 경쟁력으로 지난 몇 년 동안에 많이 누렸던 부분이 뭐죠? 셰일가스. 그러면 중국은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항상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중국은 원자력을 안 버리죠. 뭐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부양하죠. 그쪽의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어느 나라보다 높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뭐 또 그 이외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말씀하신 내수인데 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비, 돼지고기. 뭐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술, 마오따이.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 대두,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소비하는 뭐 원자재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소비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소비 관련된 업종에 거기서 그 시장 점유율로 계산했었을 때 탑 1, 2, 3, 4위를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거일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시가총액 1위만 사고 있으면
골고루 1위부터 5위까지 네, 예를 들어서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위만 빼고 2, 3, 4, 5위를 살 수도 있어요. 대장주를 사는 게 아니라 네, 반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그만큼 정부 규제가 세게 큰 애한테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심천 지수를 사고 그리고 종목과 업종으로 들어간다면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이 내수 시장이 가장 크고 거기서 가장 대장주보다는 2, 3, 4, 5위 정도까지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종들은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우리가 사야 되는 주식으로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글로벌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거죠. 중국은 자기네들이 살려고 자기네 내수 시장을 키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시장을 막 오픈하는 왜냐면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네들이 또 오픈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기가 어려워지죠. 환경은.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개념으로서 미국은 어디서 갖고 올 건데? 그렇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이런 그렇죠. 쪽에서 갖고 와야죠.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 시장 자체가 다 커지고 있으니까 중국에 수출을 못하면 미국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든 뭐 전기차든 전기차 배터리든 반도체든 다 이런 쪽이 미국으로의 연관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대한 업종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말에 뭐 그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대하락, 그러니까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 뭐 마이너스 10%까지 빠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에 너무 공포심을 갖지 말자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아직도 투자할 구멍들은 많이 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상승할 여력은 많이 남아 있다.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대응하자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